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탑10 황순욱입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풍계리에서는 핵실험실 폐쇄 이벤트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간 전후로 해서 폐쇄 행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식 가운데는 이 내용을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4일 목요일 뉴스탑10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전문가 4분 나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차 팔까? 오! 셀카! AJ 셀카 내 차 가격 올려주니까. 믿고 사고 믿고 파는 AJ 셀카.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의 차이,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7년 동안 간을 지켜온 국내 판매 1위. 우루사는 간 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기준은 팩트입니다. 선택은 우루사입니다. 치아를 생각하면 성분이 중요하죠. 착한 성분, 착한 치아. 꾹꾹 닦아라. 나쁜 이가 생길라. 걱정 없으니까 착하죠? Trust TS. 너도 만들어봐. 주문 제작형 티볼리 기어2 탄생. 2018 티볼리 아머. 티볼리 기어2 탄생 기념. 티볼리 볼볼볼 페스티벌. 2018 티볼리 아머. 뉴스탑10이 오늘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저희가 오늘 4위로 꼽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최근 일본 요코타 기지에는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 KC-130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가 미국 CIA와 특수부대의 비밀 공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가 비밀 공작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수송기가 등장을 하면 각 나라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코타 기지에 이 수송기가 도착을 했을까요? 일단 신인규 대표님, 저 수송기가 등장하면 그 나라에는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CIA 특수요원들의 특수 공작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비행기 특징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수송기 C-130 수송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건데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 대사관 이런 데를 미 해병대가 경비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각종 항공기를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가 공중급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 정부 인사들이 가는 미 정부 비행기가 가는 곳에는 항상 이 KC-130 비행기들이 공중급유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 정부 요원이 가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KC-130을 운영하는 해병대 그 공중급유단 중에서 유독 레인저스라고 하는 비행대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 공중급유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급유도 하지만 CIA 요원들의 어떤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의심이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럼 저희가 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KC-130 수송기가 떴던 곳, 도착했던 곳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멕시코만에 저 수송기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까? 멕시코하고 이제 이 카리브해 연안에 마약 조직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CIA 대대적인 소탕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과 연관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태국에도 역시 이 KC-130 수송기가 떴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지나 헤스펠 CIA 그 국장 내정자가 과거에 태국에 있는 블랙사이트라고 하는 비밀 감옥에서 네. 고문을 직접 했다, 아하. 지시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 KC-130, 즉 이 레인저스 공중급유기가 태국에 왔다가 가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아하, 그렇군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리비아에도 이 KC-130 수송기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또 의미 있는 일이 터졌죠. 그렇죠. 리비아가 지금 뭐 북한이 우리가 뭐 리비아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가다피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리비아가 무너진 게 제스민 혁명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KC-131 레인저스 수송 공중급유기가 왔다 간 이후에 리비아에 혁명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혁명군들이 대대적인 어떤 그 반정부 활동을 시작했고 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카다피가 혁명군들에 의해서 사살되게 됐죠. 네. 살해되게 됐죠. 그래서 이 KC-130J는 CIA가 하는 그 정치 공작 그룹이 있고 특수작전 그룹이 있는데 네. 그들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사보타주 전문하는 어떤 이 아하. KC-130J 레인저스가 뜨면 반드시 사보타주 같은 일들이 터지더라. 네. 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는 최근에 계속 시리즈로 갑자기 움직이고 있는 미국 전략 자산들에 대해서 매일 한두 개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부산에는요 이미 사전 배치선 24,000명의 미군 해병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싣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자, 전략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그리고 전자 정찰기 RC-135가 지상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또 포착됐다는 내용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미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함인 밀리우스가 지금 일본 가나가와 현에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소개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CIA의 특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요코타 기지에 도착해왔다.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실장님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미국 정상회담을 마쿠에서 현재 그 조정하고 있는 사람은 앤드류 김이라고 코리아 미션 센터의 그 센터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지나 헤스펠 현재 CIA 국장 으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네. 특무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CIA 국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난번에 부국장일 때 평창 올림픽에 와가지고 맹경일 그 통전부 부부장하고 미국 북한 회담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CIA를 현재 조직을 활용하는데 네. 뒤로서는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서 상당한 그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상치 않은 미국 전략 자산의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KC-130 수송기 말고 CIA 소속으로 돼 있는 정찰기가 지금 또 한반도 인근에 떴습니다. 근데 이 DHC-8이라는 CIA 소속의 정찰기가 상하이 인근 해안까지 아주 가까이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항적 정보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 중국 상해까지 날아갔던 적은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입니다. 이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제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두 번째 만나고 난 이후에 뭔가 바뀐 것 같다. 태도가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갑자기 우리 한반도의 봄이 오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증폭시켜줬던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미국의 각종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통하는 듯 싶었는데 시진핑을 두 번째로 만나고 난 딸엔에서 만났죠.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비록 막판에 가긴 했지만 이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한 우리 취재단도 명단도 받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아마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기례안을 위반하고 따로
해상에서 환적 화물을 환적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네. 강력한 의심을 하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하. 첩보가 있었겠죠. 아하.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주 도발적으로 중국 상하이 근처까지 바로 접근을 해서 감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태도에 그 원인으로 지목을 했던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불만을 2번 이상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CIA 소속의 정찰기가 최초로 상하이 인근까지 이렇게 비행했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네요. 은밀하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근거를 잡기 위해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인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두 번째 간 직후부터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량이 많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동에서 친위주로 들어가는 북한 또는 중국의 화물차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도문 지역에, 남양 도문 지역에, 두만강 끝입니다. 그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거의 북한 노동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포화 상태까지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미국 정부에서 뭐라 그런다면 대북 제재망이 구멍이 뚫어졌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2차례나 걸쳐서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다면 현재 CIA의 그 첩보기가 등장을 해서 상해 인근까지 간 것은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아하. 조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 태도가 돌변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무언가 압박을 하기 위한 미국의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Well, I think it's more of a fact. Well, it never came off. 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판 데스노트 명단이 한 명씩 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물은 여지없이 북한판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볼턴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또 펜스 부통령이 바로 북한판 데스노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김계관이 볼턴을 저격한 데 이어서 지금 1.5트랙의 대명사였던 최선희가 또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아주 망언에 가까울 정도의 말을 쏟아냈어요. 사실 굉장히 우리 상상 이상의 얘기를 쏟아냈죠. 네. 그러니까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미국이 우리하고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이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의 미국을 상대로 최고의 수준의 그런 위협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죠. 리비아식으로 종말을 맞을 수 있다. 아하. 이건 위협이 아니라 팩트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순서에 다른 것처럼 각종 미국의 온갖 전략 자산들이 또 한 번씩 모여들고 있는 것도 북한이 다 아는 거겠죠. 네.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일 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건 실제다, 팩트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최선희 부장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가장 강경파들이라고 뽑을 수 있는 볼턴 네. 보좌관 그리고 펜스 부통령 상대로 해서 하나씩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강경파들이 말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핑계를 대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지가 하나씩 좁아지는 지금 선례를 남기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볼턴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도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도 사실 입지가 되게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는 그러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네. 김여정과의 만남을 이제 조우했었는데 그때 그걸 거부했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천안함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북한은 그 약간 찍힌 상태였고요. 최근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리비아 모델로 갈 수 있다. 근데 북한이 리비아를 굉장히 그 두려워합니다. 리비아 모델을. 왜냐하면 그 카다피라는 사람이 과거에 김정일하고 친할 때 북한식 경호 모델을 리비아에 주입을 시켰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북한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반군이 일어났고 그 반군의 힘으로 이제 외부의 공격이 들어가면서 아직 그 카다피 세력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비아 모델의 방법이 북한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비아 모델을 이제 미국이 거론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김정은 체제를 가장 위협했다. 아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만 못 있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볼턴 보좌관 그리고 이번엔 펜스 부통령 강경파들이 북한판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요. 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가운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왜 북한판 데스노트 명단에서 빠졌을까요? 먼저 그 이야기 최근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China,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ns, Japan, we are all fully committed to a bright future for the DPRK if Pyongyang is willing to denuclearize. Until that time arrives, the pressure will continue. We're still working, driving towards the date. I hope that it takes place.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CIA 국장에 앉은 상황이었다면은 데스노트 명단에 제1번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국무장관의 자리에서 외교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 네. 김정은을 비난하거나 북한 체제를 아주 무섭게 할 경우에 이거는 북한에 찍힐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아주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 지도부 역시 폼페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북한과의 그 비핵화 회담 자체를 정치로 이용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자기가 앞으로 국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자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비핵화 회담 자체에 뭔가 성과를 내서 자기의 정적 입지를 굳히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이 CIA 국장 때하고 현재는 위상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그 야망도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이 양반을 우리가 트럼프하고 같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그렇던 뭐랄까 정적 그룹에 두고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익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어떻게 보면은 나쁜 합의. 그렇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불완전한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김영철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만간 만날 것이다라고 CNN이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는 다음 주가 데드라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영철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만남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미 회담이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조율을 해가지고 과연 그 정상끼리 만날 가치가 있는 회담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흥행에 실패할 거냐를 판단을 한 이후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정상회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되면은 어느 한쪽에서든지 정상회담을 보이콧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폼페이오 그 국무부 장관이 김영철과의 회담에서 성과를 못 냈을 때 또 폼페이오에게도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데미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또 지금 뭐 데스노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폼페이오 지금 다음 어떤 그 폼페이오까지는 데스노트가 안 갈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폼페이오가 어떤 보고를 하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를 판단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폼페이오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지금 정상회담해야 되는데 좀 비켜 있어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노라고 하면 트럼프도 노라고 되니까.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까지는 데스노트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볼턴 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북한에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계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최선희 부상이, 외무성 부산이 직접 비난을 했거든요. 펜스 부통령을. 근데 최선희 부상은 사실상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면에 나서서 지금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최선희 부상이 나섰다는 건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성이긴 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뭐 리비아 모델을 제기했는데 그 리비아 모델의 결과는 그거 아닙니까? 카다피가 총 맞아 죽는 게 이제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총 맞아 죽는 게 결과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 내세워야 되는데 아마 최선희를 제일 적합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지만 강하게 어떤 어조를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건 말싸움일 뿐이지 사실 이제 뭐 회담을 깨겠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고받은 말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이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상이라고 우리로 지금 차관 아닙니까? 차관, 또 북한에 또 한 부서의 차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급이 미국의 넘버 2 부통령을 제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펜스 부통령이 다시 맞받아친다면 펜스 부통령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우리가 이 정도 우리 부상이 바로 미국의 부통령 정도를 제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등급이 되는 나라야라는 걸 과시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리고 최선희는 지금 외무성 부상이 되기 전에 사실상 비공식 라인인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1.5트랙에 꾸준히 관여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대화 끈 자체를 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봐야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이 계속 살아있다 얘기하니까 자기들 또 한 말폭탄을 쏘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은 핵 대결장으로 가서 당신들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아주 최대의 피해를 보게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내세우면서 미국이 말폭탄 쏘니까 북한도 지지 않고 말폭탄을 쏘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회담을 나서는 이제 김영철이나 폼페오가 있으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면 뒤에서 서로 이제 자기 편을 응원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그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없을 만큼 막판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오늘 내일 가장 중요한 행사가 따로 있죠. 바로 풍계리 핵실험 시설 폐쇄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전후에서 분명히 이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어떤 소식도 어떤 영상도 아직까지 우리 측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의 1위, 2위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토 핵시험과 평장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극도의 강공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핵실험장 폐기는 원래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벤트 진행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또는 이루어졌을 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의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 폭파 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쯤 이미 실시가 됐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막판에 어떤 일이 될까 이 부분은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취소한다는 건 앞으로 북한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껌껌할 때 폭발을 할지 아니면 지금 해가 떠 있는 이 시간에 폭발을 할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취재단이 과연 어디까지 목격하고 점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핵 전문가가 아닌 취재단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폭파 현장에 직접 나타나서 현장을 지휘할 것이냐. 글쎄요. 이렇게 위험한 지역까지 최고 존엄이 과연 이동해서 나타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야간 폭파쇼가 될지 대낮에 진행할지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갱도를 폭파한다는 이벤트의 특성상 갱도는 땅 속에서 폭파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벌건 대낮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불꽃이나 뭐 이런 폭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불꽃이 보이는 야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아는 게 사실 확인된 게 없죠,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자마자 뭐 위성 전화 그리고 뭐 무선 마우스까지 뺏겼다니까요. 뭐 지금 사실상 밖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예측을 할 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도가 무너지는 건 땅에 지반이 꺼지는 것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반이 꺼지는 것만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화려하게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간 이제 결국 폭파쇼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 김정은이 어쨌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자신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첫 번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럼 야간의 불꽃쇼 형태로 그렇게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집안이 꺼지는 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 만탑산 자체가 완전히 단단한 화강암으로만 이루어진 곳인데 이게 집안이 꺼질 정도면 핵실험장이 거의 지표면에 붙어 있었단 말인데 우리 뭐 하수구처럼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굴 입구가 뭐 하수구 구멍처럼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정도 되는 그거보다는 뭐 작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입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에서부터 화염 또는 그 연기 이런 것들이 쫙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야간보다는 주간이 나을 수가 있다. 왜냐? 이건 불꽃이 아니고 흙먼지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굴 입구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산이 조금 흔들린다? 아마 산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흙먼지가 동굴 입구에서 왕창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정도만 봐야 되니까 그럼 낮에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야간 불꽃쇼를 연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이 되면요. 더구나 조명 하나 없는 산속입니다. 이 10m 앞도 사실은 카메라로는 촬영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폭발을 할 가능성, 불꽃 한번 번쩍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간에 한다? 글쎄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김종국 실장 어떻습니까? 네, 첫째, 오늘 밤에 거기 비 온다 그럽니다. 아, 오늘 밤에요? 네, 거기 비 온다 그러니까 아마 야간에는 못할 것 같고. 잠시만요. 그 부분이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 뉴스에서요. 오늘 날씨에 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백두산에서는 약간의 눈이, 라손 오랑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5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 4월 초요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으며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에 함경북도 날씨가 나왔습니다. 풍계리가 있는 인근인데 오늘 밤에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렇다면 야간 폭파쇼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리고 비뿐만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기자가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데는 열차밖에 없습니다. 열차를 가려면 산을 넘어서 1시간을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컴컴해지면 취재진이 산을 내려올 수가 없군요.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2시간이 필요한데
야간에 만약에 폭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자겠습니까? 산속에 잘 수도 없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여건상 야간 폭파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요. 이 위성 사진으로 분석해 보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상당량의 나무를 다 제거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나무를 저렇게 베어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이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이제 국대화하려고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북한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미국과 북한 간에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하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 맞다나 그 말처럼 그 다 영도 폐기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포기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가 이제 꺾이는 걸로 되기 때문에 중국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풍계리 폭파는 반드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도 지금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전혀 공개되지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폐쇄가 될지 최대 관심사인 이 부분을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요. 북한은 이미 지난 12일 그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저 보신 그림을 저희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풍계리로 가보겠습니다. 풍계리에는 핵실험장이 4군데의 갱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폭파 행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쪽 남쪽 갱도입니다. 이 남쪽 갱도가 있고요. 바로 한 250m 되는 지점에 언론인들이 참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시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50m 정도 되는 것으로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는데요. 자, 남쪽 갱도 안으로 들어가면 달팽이식 갱도를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핵시설들, 여기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하게 되고요. 일제히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갱도가 내부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요. 남측 갱도는 입구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비들이 동원돼서 입구를 시멘트로 완전히 밀폐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행될 또는 진행됐을 핵폐기장 폐쇄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뭐 지금 시멘트로 막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시멘트로 막고 하는 것은 오늘 다 볼 수가 없겠죠. 만약 아하. 오늘 한다면 또 내일 한다면 내일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화면에 아까 화면에 이제 그 그래픽을 우리가 만들어서 동굴 입구 터널이 확 무너진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엄청난 이 흙먼지가 흩날리고 돌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건물들 중에서 일부 건물들을 또 그런 식으로 또 폭발을 시켜버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뭔가가 좀 크게 그 공사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줄 텐데 250m 거리에서 떨어져서 관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50m가 대단히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저런 현장에서 250m는 거의 코앞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방사능 오염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물론 뭐 북한이 그런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했겠지만은 어쨌든 저 터널 입구와 250m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까운 거리고 그러나 방사능 노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지금 안 그래도 저 풍계리 일원내 그 길쭉은 일원내 뭐 귀신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흉흉한 어떤 그 방사능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신 그 어떤 기자분들이 방사능 방호를 입는지 안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입겠죠. 예.
입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안 입는다면 조금 불안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전혀 뭐 방사능 문제가 없다 보는 게. 김종훈 시장님은 또 방사능 문제가 없다. 지금 저 폭파하는 게 저 3번 경도 아닙니까? 네. 3번 경도는 현재 잘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핵실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핵실험은 산 넘어서 했습니다. 2,200m짜리 산 넘어서 했고 이건 이쪽 반대쪽이기 때문에 현재 뭐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갱도 폭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한 것을 우리 윤영찬 수석이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그 내용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게요, 이재명 차장,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번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 핵 전문가들이 지금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취재진만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폭파 이후에 우리 취재단이 어떤 제대로 됐는지 이걸 체크해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자기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윤영찬 수석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지금 뭐 쓸모없는 걸 폭파한다고 그러는데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저게 가까이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갱도가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 어떤 구조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폭파가 끝난 다음에 폭파를 했다라는 북한 당국의 설명만을 듣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결국 그래서 뭐 외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살인 현장을 훼손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에 제일 중요한 게 핵무기의 발전이 어디까지 와 있고 핵무기가 어디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현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하는 관계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검증하는 단계에서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는요 10년 전에 있었던 영변 냉각탑 폭파 이벤트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냉각탑은 땅 위에 솟아있는 커다란 구조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갱도 폭파이기 때문에 과연 눈으로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당시에 현장에서 냉각탑 폭파 장면을 직접 봤던 미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있었던 영변 냉각탑 폭파 관련한 인터뷰입니다. I think it was a very complete collapse of the cooling tower. I think they did a very good job of doing it safely and effectively. As you all saw, the cooling tower is no longer there. 냉각탑 폭발 이후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 그래서 더욱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제가 볼 때 아까 북한에서 공식 보도할 때 앞으로 이 핵 폭발을 다 한 다음에 1대1 전부 다 폐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1번, 2번 갱도뿐만 아니라 3번, 4번 갱도를 전부 다 폭파시킨 다음에 1대1 전부 다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우리 미국이나 이쪽에서 북한의 과거에 핵실험한 그 근거를 좀 찾기 위해서 보자고 그래도 이번 그 폭파 쇼를 근거로 해서 아무도 출입을 안 시킬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현장을 취재하러 간 우리 취재진을 비롯한 5개 나라 외신들 포함해서입니다. 이 취재진들 풍계리까지 가는 게 정말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원산에 도착해서요. 원산에서 기차 타고 가는 데만 12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기차가 도대체 어느 속도로 달리길래 12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기차가 시속 몇십 킬로 정도 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 신의 주행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이제 함남선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 기차는 전부 다 전철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차가 다 멈춰서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다가 서고 한 번 서게 되면 일주일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또 있고 하나 문제가 또 뭐 있냐면 그
그 침묵을 이제 깔아야 되는데 네. 그 과거 일제 때 깔아놓은 침묵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콘크리트나 아니면 그 이깔나무를 말려가지고 이걸 기름에 푹 쪄서 몇 번을 해가지고 그걸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갈아 끼긴 하지만 항상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철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 전력 문제와 이제 그 침묵 문제 때문에 시속을 내게 되면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속 30km, 50km밖에 못 내는 이제 그런 기차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군요. 안전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면은 버스도 아니 어느 정도 거리길래 4시간인가요? 버스 타고 4시간이면은 우리 남한에서 보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열차를 타고 가서 다시 산길을 가는 것 같고요. 아까 열차 얘기했지만 평균 시속이 34km 정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KTX가 300km 달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달리는 거죠. 네.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다 서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황영주 선수가 오히려 빠르다고 북한 열차보다. 그렇게 말할, 이건 북한 관계자가 그러니까 네. 그 철도 관계자가 얘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하여튼 열차가 이제 굉장히 늦게 가기 때문에 12시간 가는 거고요. 그 다음 가서 다시 산길을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도로가 불비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렇죠. 산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스팔트처럼 잘 깔린 도로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다시 산으로 한두 네. 시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가다 보면 굉장히 취재진 등에 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취재진 지금 오늘 이 풍계리 폭파 행사 끝나고 돌아오는 길도 이렇게 똑같이 다시 거꾸로 와야 될 텐데요. 얼추 잡아도 18시간인데 정말 고난의 행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이미 이러한 열악한 북한의 도로 사정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응급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취재를 하고 있는 외신 취재단의 얘기를 좀 엿들어보면 왕족 같은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풍계리까지 가는 기차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요. 커튼을 닫혀놓고 커튼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산에서 길주까지 가는 그 노선이 네. 북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네. 특히 이제 원산 지나가서 고원, 뭐 둔전 이런 이제 영흥까지 가는 그 구간이 있는데 이 지역은 탄광 지역인데 굉장히 험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북한의 현실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9년까지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 고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번 이제 함남선을 타고 북한을 보게 되면 친북 인사가 반북 인사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로 밤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네. 지금은 전부 다 평양에서 보게 하는데 아마 외신 기자들에게 그 함남선을 딱 보여주게 되면 정말 북한의 끔찍한 현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자, 그러니까 북한 내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커튼을 치고 절대 열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커튼을 열더라도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 이벤트의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10년 만에 폭파 이벤트인데 어제 강철한 대표께서는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저렇게 위험한 지역에 절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김종국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벤트와 보여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같은 날, 외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날, 이 기회를 놓칠까요, 과연? 오늘 이 자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다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굉장한 홍보 이벤트 장으로서는 뭐 더 좋은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참관하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결국 결과는 봐야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에 굉장히 대화가 삐걱삐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신들 앞에 내가 나타나서 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는 뭐 더 좋은 장소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어떤 매력 공세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자기가 비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김정부 시장님과 강철환 대표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절대 안 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굉장히 남북한 군대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판문점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걸어서 내려온다는 게 사실 북한에서 결정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판문점을 걸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는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시장님은 어제와 말이 바뀌셨어요. 근데 하여간 올 수도 있겠다. 올 수도 있는 쪽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안 올 가능성이 한 90%. 나타날 거기 이제 참가할 가능성은 한 10%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북한 일기예보 보니까 오랑에 오늘 비가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랑이 북한 공군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길주군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온다면 그 오랑 기지로 헬기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부터 버스나 다른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4시간 걸린다고 해서 아마 비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기 벤츠가 그 길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아직 자기가 젊기 때문에 저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병 해서 방사능 관련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는데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풍계리 이벤트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어떤 영상이 연출이 되고 누가 참석할지 불과 몇 시간 뒤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위부터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정원 산하 연구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요. 최근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을 비판한 책을 발간한 직후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출판 간담회 때 얘기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이번에 와서 김정일 때라면 저렇게 TV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했겠습니까?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딱 하루에서 쇼맨십 딱 한 번 하니 지금 김정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8%까지 올라서고 있다고 저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북한 내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신 것처럼 출판 간담회를 열고 활발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태 전 공사가 이 사표를 던진 이유, 아무래도 최근에 출판한 책과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출판한 책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는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태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결정이다, 압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걸 유난히 강조하는 게 우리 눈에는 조금 수상쩍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남북 관계 해빙 무드에서 본인이 얘기한 어떤 책이 남북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부담을 느낀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국정원 산하 소속의 그 연구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가 남북 관계 정부에 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사직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말을 두고 과거에 이런 말을 표현을 했죠.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태영호 전 공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부터가 약간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스스로 사직한 것이란 점을 강조해달라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언급은 했습니다만, 자, 강철환 대표님은 보시는 시각이 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좀 특별하실 텐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차 공사님하고, 태 공사님하고 자주 이제 연락도 하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 황장엽 비서가 남북이 함께하는 해외 정책에 대해서 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햇볕을 밝힐 수가 없다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권력이 아주 정면 도전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어느 황정엽 비서였고 한국 정부가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하고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압박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태공사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남한 정부와의 어떤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뭐 특별히 압박을 안 가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제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좀 자제를 시킬 수밖에 없고 좀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뭐 권유를 하기 때문에 아마 태공사 역시 정부에게 뭔가 이제 압박을 주고 싶지도 않고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이제 못하게 되니까 아마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태공사가 왜 사직했나라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 평화 모드가 무르익고 있는 이 남북 관계에 혹시라도 본인의 책과 입장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사실 출판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CBID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CBID라는 거는 CBID 개념을 그대로 정립하면 결국은 북한,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 체제의 핵심은 수령 절대주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CBID는 그 수령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의 가장 핵심 사항을 건드리고 치고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CBID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CVID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태종공사가 저런 말을 했었다는 것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작심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이라 그러면 앞으로 소속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발언이었던가 저술 활동에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아마 관둬야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책이 한 5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당한 뭐랄까 저작권 그러니까 인쇄비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문련 안 해도 아마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관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려면 정보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있으면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했을 가능성 역시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황장엽 전 비서와 공통점 뭐냐면요. 탈북한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고 입장이 약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탈북하는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이 탈북할 때는 시점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황장엽 비서와 김영삼 정부 때 탈북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시점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활동이 묶였고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사라진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성명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마찬가지로 탈북했을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한 보도도 많이 되고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또 공교롭게도 남북 화해 무드와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에 역학관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하는 바람에 활동에 대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황장엽 비서와는 달리 앞으로 활동이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세상이 변했고요. 정부가 이 고위 탈북자의 어떤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제약하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태영호 전 공사를 추방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태정 공사에게는 좀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황장엽 비서가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햇볕 정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서 핵을 포기한다. 이거는 북한을 경험한 엘리트라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공사가 말하는 것은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개념도 참 다른데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폭력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리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다 묻어놓고
어떻게 평화를 논의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핵무기가 본질이 아니다. 수령 절대주의 체제가 본질이고 이 수령 절대주의 체제가 변화가 돼야 그게 평화가 오는 것이지. 네. 우리가 단순히 뭐 김정은하고 좋은 대화한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평화와 이게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가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지금의 평화라는 것은 약간 이선적인 측면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일단 국가정보원 산하연구원직에서 사의를 표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에 근거한다면 앞으로 더 활발한 강연 활동 또는 외부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 발언을 하면서부터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저희 정당 차원에서는 생각지가 않고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후보들끼리. 예, 개인적으로. 정당 대 정당 차원에서 정책적 그거는 나는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준석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 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쪽에서는 얘기가 지금 된 겁니까? 뭐 사전에 어떤 후보들끼리 얘기가 됐다거나 대표와 후보가 또 얘기가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20년심으로 대략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면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바른미래당 후보한테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서울도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특히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 간에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생겨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문제만 해결되면 뭐 못할 것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다라고 한다면 어떤 후보로 단일화가 되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안철수 후보는 줄곧 야권 대표 선수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본인도 오늘 또다시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나다라고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단일화는 후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가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지지를 모아주셔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미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대결해서 당선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그 박원순 대 김문수가 되면 과거 대 과거 구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거 대 미래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 유권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둘 다 박원순 현 시장의 3선만은 막아보겠다라는 거는 둘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후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이제 단일화를 하냐가 문제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는 안철수 미래캠프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어떤 이 안철수 후보의 선거 운동이라든지 정치 이력에서 있었던 워딩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저 얘기는 저는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요. 안 후보의 얘기가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김문수 후보와 1대1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단일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나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니 예전에 내가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 당신이 그냥 알아서 드랍하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나를 찍어서 내가 알아서 박원순 후보랑 1대1 단일화가 될 것이지 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1대1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그냥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그냥 예를 들면 중도 보수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서 박원순 시장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1대1 되는 거는 그건 결과론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라고 하면 두 후보가 모여가지고 뭐 여론조사 하든 뭘 하든 가위바위보라든 제비뽑기라든 둘이 딱 박수치고 만세하고 이게 단일화인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뜻을 읽는 거죠.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절대 단일화해서 난 양보 안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차장,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도 이 상황에서 절대 단일화 양보를 안 할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둘 다 이길 가능성이 별로 낮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일화하는 게 유리하겠죠, 분명히. 단일화에 분명히 어떤 조건들,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두 번째는 승산입니다. 그럼 단일화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아마도 이제 지난 대선을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2%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 22%, 홍준표 후보 20%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산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지막 남은 건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입게 될 정치적 타격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더욱 단일화를 해서 얻는 것보다 이렇게 더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안철수 후보가 현장에 나가보면 민주당 박원순 후보보다 자신이 인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요, 박원순 후보에게 사진 찍기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열기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영상에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로 아니, 저 셀카죠. 아니, 시도에 두는 건 없잖아. 시장님하고 제가 만나다니 제 팬이에요. 팬이시네. 저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네. 지금 1번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위 문바하고 태극기만 농축돼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있다 보니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중랑구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파에 제가 둘러싸여가지고 100m 가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현장에 박원순 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서 훌쩍 지나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얘기와 아까 박원순 후보의 얘기 상황은 영상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셀카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봤었는데 안 후보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아마 현장을 떠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그런 게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아까 박원순 시장이 셀카를 찍자고 요청받은 데는 박원순 시장의 치자로 꼽히는 서울로 고가 도로를 차도로 인도로 만든 거기에서 한 거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옛날 지역구에 했던 옛날에 노원과 가까운 중랑 쪽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는 야권 연대는 없다는 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후보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함으로써 사후 단일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여론조사 결과로 둘 다 사퇴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저도 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까 캠프 관계자 얘기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통화를 해봤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현재로서는 바른미래당 관계자 말씀이십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 대로 난관이 참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 언제쯤 구체적인 모습이 보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단일화에 실패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3년 5개월) 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앞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땅콩 회항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조사뿐만 아니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코드명이 적힌 밀수품 의혹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다시 이 사정당국의 압박의 중심에 서 있게 됐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 회항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한진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은요, 지난 4월 말쯤 대한항공 내부 직원의 제보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차장,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된 겁니까? 경찰뿐 아니라 관세청 여러 군데서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러면서 하나 또 했던 곳이 바로 대한항공의 인사실입니다. 네. 인사실한 이유가 인사실, 비서실, 인사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오간 내용을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네. 사번을 부여해서 회사 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죠. 근데 필리핀 도우미를 왜 데려왔느냐? 알고 봤더니 이천동 연수원, 평창도 연수원 이런 식으로 암호 같은 얘기가 붙어 있는데 바로 평창동은 그 회장집 조양호 회장의 집이고 그리고 이천동은 지금 조현아 부사장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으로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는데 대한항공 조직이 모두 움직였다 이런 것들이 여러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천동 연수생, 평창동 연수생 이렇게 지목이 돼 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천동 연수생은 어디고 평창동 연수생은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저렇게 들여오는 게 어떤 부분이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천동 연수생은 동부 이천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천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현아 전무의 집이 이제 이천동이라는 거고. 네. 평창동 연수생은 얼마 전 화면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이 사는 그 집이 이제 평창동이니까 이천동 연수생은 가사도우미를 조현아 부사장 집으로 보내라는 거고. 평창동 연수생은 이제 조양호, 이명희 그 두 부부의 집으로 보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를 저렇게 데리고 오는 게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보면요. 여기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냐면 F4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재외 동포. 그러니까 뭐 이제 조선족 우리 동포를 재외 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그 F4 비자. 그 다음에 이제 F6 비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이주한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취업을 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인데 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중에서 이
F4나 F6 비자가 없이 지금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아직 사실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저 이메일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에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이 대한항공에서 일을 배우러 들어오는 거, 교육받으러 들어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대한항공 들어오면 비행기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항공에서 일을 배우는 하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죠. 월급 어디서 나가겠어요? 월급 어디서 나가겠어요? 대한항공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모든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이명희 이사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시사항들이 대한항공 비서실에 전달된 지시사항들이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거는 이명희 이사장이 지시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비서실에서 사모님의 지시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부에 보내면 인사부가 다시 필리핀 지점으로 보내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요. 비서실에서 아직 없는 내용을 사모님 지시라고 보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깨알 지시죠. 보면 뭐 과일, 야채 손질이 보통인데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러니 빨리 잘하는 사람 보내라 이렇게 쓴 것 자체가 사모님 지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쓰기가 힘들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명희 이사장이 다 진두지휘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을 압박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이 사흘 전 대한항공 기내식 납품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압수 물품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코드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밀수 혐의를 제보했던 그 방식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품목이 많았어요. 뭐 과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백화점들, 뭐 과자 브랜드들, 스포츠 해외 물품들 그거를 다 예측까지 10년 동안 뭐 보면서 그걸 어떻게 다 말하면은 다 그냥 모든 이 생활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다 해외에서 주문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직원들 개인의 그 물품을 쓰기 위해서 직원들 여러 명이 움직이죠. 해외 지점장들. 그리고 박사관 때문에 다들 피곤해하죠. 고가의 물품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VIP로 대접하는. 자, 기내식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압수한 물품이 2.5톤인데 그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조사하다가 혐의를 잡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조현아 부사장 물건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다 나왔다면서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DDA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코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명도 크리스마스 용품, 리솜 데스크, 리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덴마크 출신 미국의 가구 디자이너예요. 네. 그 품명이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네. 저것은 사실 기내식 업체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일련 번호도 쭉 적혀 있습니다. 특히 2013년 2월 6일자 일련 번호가 43이라는 거는 과거에 42개의 다른 물건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출두를 하면서 사실 뭐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밀수입이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탈을 했다, 내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이런 점들이 또 불법 혐의에 들어가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곳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것 자체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압수수색 과정 자체에서 이미 혐의를 특정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상자가 한 7, 80개 이제 압수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혐의들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이명희 이사장과 관련된 밀수 관련 혐의를 관세청에서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준비된 순위 가보겠습니다. 오늘 6위로 꼽은 소식이고 8번째 이야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지난 15일 안미연 검사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입장 발표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때 궁지에 몰렸었죠. 하지만 이 검란은 문무일 총장에게 전화 위복이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선 검사 대부분이
문무일 총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총장은 아직 외우 내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차기 권력 싸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감사원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사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전문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무일 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정당성을 일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덕택에 검란은 일단 봉합이 됐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총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문단에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힘을 실어줬죠. 그 직전에 간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다. 이렇게 문무일 총장이 힘을 실어줬고요. 아마도 지금 강원랜드 수사단이 3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시민단체 고발장을 이유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고발장을 추가로 이제 쓰면서 그 작성을 수사에 직접 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수사 진행 시작 단계부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검찰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단이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문무일 총장 궁지로 몰리는가 싶었다가 검사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 기사회생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무일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좀 남아 있다면서요? 글쎄 검찰 내부에서 아무래도 조금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분환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고 안미영 검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검찰총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미영 검사하고 양분환 검사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현직 검사 한 사람이 얘기인데 결국 이제 문무일 총장하고 양분환 강주지검장 파워게임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 문무일 총장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가장 어떻게 보면 안 된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란 이 큰 주제, 화두 이걸 청와대에서는 드라이브를 거는데 검찰 내부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걸 반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중간에서 중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문무일 총장 스탠드를 보면 공수처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독립은 죽어도 못 받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마다 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정말 평생 형사사건이나 형사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활짝 띱니다. 내가 하는 수사권을 왜 경찰한테 넘겨주지? 오히려 특수부 검사들은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특수수사나 검찰에서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공수처는 이게 특수수사의 권한을 띄워가는 것이거든요. 일반 형사보검사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 하든 말든 어차피 특수수사 내가 안 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서도 뭘 가지고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안에서는 찬성 반대, 이 사안에서 찬성 반대 다 갈리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번에 일종의 현직 검사가 얘기했던 어떤 양분환 지검장과 문무일 총장의 파워게임이라는 것도 문무일과 양분환이라는 이 사람끼리의 파워게임보다 그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 내부 세력 대 세력의 약간의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 좋지 않은 분위기 외부에서도 지금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처음으로 지금 대검찰청을 감사하겠다. 검찰 내부가 지금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문 총장으로서는 검난이라는 이 부분은 좀 잠재워졌지만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달 22일에 이제 백원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친상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검경 인사들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이 검찰 내에서도 지금 이 고위 인사가 부부 동반으로 그 오전에 조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봤을 때는 총장이 가면 총장 휘하의 간부들이 쭉 갔는데 따로 부부 동반 조문한 이런 부분들이 차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암흑의 고검장이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검찰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임기가 2019년 7월 24일까지예요.
1년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절반도.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 총장의 입지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감사원이 또 대검 감사에까지 나서니까 이건 전에 없던 일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맞습니다, 하는 게. 하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그리고 개혁에 최대한 맞서면서 좀 보호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과연 임기를 끝까지 안전하게 다 채울 수 있을지, 어떤 업적을 남길지, 아니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질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는 하셨나요? 자, 배우 이서원 씨가 동료 연예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그리고 특수 협박을 한 혐의로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한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글쎄요, 일단 이서원 씨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취재진이 많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 논란과 비교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또는 입장 표명 없이 그냥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아마 변호인이 또 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이 지금 강제추행에다가 또 그 흉기까지도 원한 그런 특수 협박 혐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배우가 지금 뭐 3년 차밖에 됐지 않았지만 촉망받는 유망 배우이고 여러 가지 또 지금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서원 씨가 오늘 출두하면서 정말 한마디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킨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우 이서원 씨, 이서원 씨만큼 검색어가 뜨거웠던 이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중견 배우 나한일 씨였습니다. 나한일 씨,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먼저 과거에 활동하던 나한일 씨의 모습을 보시죠. 이거 정말 어리라고는 쫙 떠오르는 놈이야. 잔소리 말고 감독 무전 세필이야. 이 큰 작품을 세필이 형은 걔가 얼마나 소심한데요. 모든 건 인간적으로 해야 돼, 인간적으로. 야, 걔만큼 충무로 바닥에서 그 많은 조감독 중에서 우리를 생각해주는 누가 있냐? 걔. 인간이 괜찮아. 나한일 씨가 이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연이어 있었는데 한동안 소식이 뜸했어요. 그런데 재혼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아마 대중의 관심권에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여 년 전부터 사기 횡령 관련된 뭐 실제로 교도소에 2번이나 복역을 했고요. 지금 출소해서 있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 결혼 상대가 바로 40여 년 전에 한때 교제했던 분. 뭐 아시다시피 나한일 씨, 유해영 씨와 결혼해서 그동안에 뭐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했다 또 재결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현재까지도 3년 전에 다시 이혼을 했지만 나한일 씨는 유해영 씨와 부부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결혼 발표를 한 정은숙 씨, 한때는 뭐 정하연 씨로 활동했던 분인데 81년에 데뷔했던 MBC 14기 탤런트입니다. 나한일 씨하고는 한 6살 정도 차이 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무렵에 서로 교제를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나한일 씨도 유해영 씨와 이혼을 했지만 정은숙 씨도 이혼을 한 차례 해서 또 실제로 출가해서 어떤 아픔도 겪었고 이런 이제 서로의 어떤 그런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뒤늦게 나한일 씨가 이제 교도소 복역 중에 지인 소개로 면회 와서 그때 이제 서로 간의 마음을 트게 됐고 실제로 옥중 결혼식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옥중 결혼식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네, 옥중 결혼식 통상적으로 그 창살 밖에서 면회를 하는데 교도소 측에서 배려를 해서
담장 안으로 들여보내서 둘이서 물을 떠놓고 결혼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약식 결혼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올 초에 출소하고 나서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유혜영 씨가 와이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겠다. 그래서 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27일 날 결혼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나한일 씨 하면 해동검도로 한때 이름을 떨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금 재혼과 함께 굉장히 애틋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행복한 생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탑10 9번째 연예계 소식 짧게 살펴봤습니다. 10번째 10위 소식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조금 전 방송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그래픽 관련해서요. 자,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의 이름이 안지연으로 잘못 표기되어 방송이 됐습니다. 인지연 후보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뉴스탑10 오늘 준비한 10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